네, 정치 시사 이슈의 법적 쟁점을 시원하게 파헤쳐보는 시간 최강 로스쿨. 오늘은 최강 로스쿨 학장 김준우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김준우 변호사입니다. 예, 신림동 공원 근처에서 일어났던 범죄, 흉악범죄. 일단 너클을 구입해 갖고 다니다가 범죄에 사용했다는데 이거는 그냥 막 팔고 사고 하는 겁니까? 네, 그런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실 예. 일단 흉기, 무기라고 알려진 부분 중에서 법적으로 규제하는 건 이제 총포 화약법이라고 해서요. 총포 화약법. 네, 줄여서 얘기하는 건데 보통 총포, 도검, 화약류 등의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 이런 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스총까지 포함하는 겁니다. 그리고 칼은 이제 15cm 이상. 15cm 도검. 이상. 네, 그러니까 이제 그냥 그 집에서 쓰는 작은 칼은 그것까지 규제하진 않지 않습니까? 과도 이런 건 아니고. 네, 그다음 전자 충격기라든지 석궁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제 기본적으로 소지를 금지하되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건 어떻게? 아니 이제 신고를 하거나 이제 그런 분들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멧돼지 잡을 때 엽사가 필요하다든가 있으니까 이제 완전히 다 금지되는 것은 아니고 또 문화재로서 갖고 있는 분들도 또 있습니다. 칼 같은 거는 그런 분이다 보니까 이제 어떤 경우에 따라서 이제 하는 건데 이제 원칙적으로 소지는 금지하되 예외적으로 가능하도록 돼 있는 건데요. 너클 같은 경우는 저도 이건 몰랐는데 요즘 보도를 보니까 해외에서는 꽤 금지하고 있는 국가들, 그러니까 규제 대상에 포함되어 있는 국가들이 꽤 있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파괴력이 크군요. 글쎄 아무래도 이 자체가 약간 공격용이라고 봐야지 방어용이라고 보기엔 좀 어렵다라고 봐서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원래 전쟁 때도 쓰던 거라서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랬어요. 네. 피의자 최모 씨의 혐의가 지금 강간등 상해에서 강간등 살인으로 변경됐으니까 형량에는 큰 차이가 있겠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강간치상죄 같은 경우는 혹은 이제 강간상해죄 같은 경우에 보통 이제 무기 또는 5년 이상. 그러니까 일단 무기가 들어가기 때문에 세긴 합니다. 세긴 하지만 이제 강간살인죄 같은 경우는 이제 강간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살해한 때거든요. 이거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형법전에 있는 것 중에 가장 센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네요. 네. 그래서 오히려 이게 다른 범죄에 비해서도 너무 세가지고 이게 맞는 거냐, 여적죄나 하여튼 반란죄 이런 거에 비해서도, 왜냐하면 사형이랑 무기징역밖에 없으니까. 네, 그래서 이제 형사정책상 이게 맞냐 이런 얘기가 논란이 있을 정도로 제일 세게 되어 있는 거죠. 이 혐의가 인정이 되면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밖에 없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근데 더 처벌을, 이런 흉악범죄가 많이 일어나니까 불안하니까 그냥 처벌을 강간상해 이런 것도 처벌을 좀 강화하자 이런 논쟁이 있습니까? 네. 이제 계속 늘 이제 형사정책상 흔히들 이제 언론에서 많이 표현하시는 엄벌주의로 죄를 세게 때려서 그 죄가 형법전에 있는 죄들이 가는 위화력, 내가 이걸 잘못하면 이렇게 무거운 처벌을 받으니 나는 죄를 짓지 않을 것이야 라고 얘기하는 차원에서 이제 좀 형량을 계속 인플레이해야 된다고 할까요? 네, 좀 높게 보자라고 하는 견해들이 늘 있고, 또 이제 언론이나 대중의 이제 반응도 그런 경우들이 특히 흉악 범죄가 일어날 때마다 이건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은 사형시켜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어떤 대중의 분위기나 이런 것들이 늘 있어 온 것 같아요. 이런 흉악범죄들이 생기면. 어떻게 보면 필리핀의 두테르테라든가 이런 정치인들이 이런 거 가지고 또 반부패 범죄 말고 이런 흉악범죄, 조폭, 마약범죄 이런 거 처벌하면서 이렇게 일종의 포퓰리즘 정치인들도 남미 쪽에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사형 선고가 우리도 내려진 적은 있지만 실제로 집행된 적은 사형 집행은 오래된 것 같은데. 97년이 마지막이니까요. 김영삼 정부 이후에는 사형이 집행된 적이 없고 실질적으로 사형제 폐지 국가로 국제사회에서 분류되는 쪽이죠. 사실상이요. 네, 사실상. 그러면 사형 선고 이퀄 종신형인 거잖아요. 무기징역인 거잖아요. 거의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무기징역이면 그건 기결수기 때문에 교도소에 가야 되는데 사형수는 미결수라서 집행이 안 됐으니까 구치소에 있는 게 조금 계속 삶의 그 질이랄까 하여튼 그게 조금 다른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어쨌든 무기징역도 감형 가능성이나 가석방 가능성이 좀 더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런 부분이 좀 차이가 있다고는 할 수 있습니다.
교도소에 있는 게 더 낫다는 말씀이죠. 지금 아까 구치소하고 교도소 사이에서 삶의 질을 말씀을 하시길래. 아니 그거는 저도 저 투옥 경험이 부족해가지고. 구치소와 교도소가 어디가 삶의 질이. 역시 뭐 지역마다 좀 다르지 않겠습니까? 근데 어쨌든 지역마다 다를 수가 있다. 네, 어느 캠퍼스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고 신축이 있고 또 아닌 경우가 있으니까. 근데 어쨌든 지금 그 형사정책 뭐 교정학 이런 쪽에서 볼 때는 이제 어쨌든 뭐 개전의 정이 있어서 그러니까 모범수로 살면 내가 참여하면 뭔가 좀 달라질 거란 기대값이 있으면 그렇지. 이게 좀 다르다. 그래서 사람 마음도 좀 다를 것 같긴 해요. 그런 건데 만약에 이제 그냥 넌 영원히 여기 있어야 돼. 뭐 미국이나 뭐 어디 뭐 이런처럼 뭐 너는 300년형에 처해 그렇죠. 이렇게 이러면 관리도 안 된다는 거예요. 관리도 안 된다. 뭐 어쩌라고 죽여 뭐 이렇게 해버리면 그래서 이제 그 중에서 늘 이제 논란이 많은 게 이제 사형을 이제 폐지한 국가에서 가석방 없는 종신형이냐 가석방 있는 종신형이냐 절대적 종신형이냐 상대적 종신형이냐 이거 가지고 늘 논쟁이 좀 있고요. 이게 좀 철학적인 거네요. 어떻게 보면 그렇습니다. 어쨌든 근데 이제 최근에 이런 후각 범죄가 많으니까 법무부에서는 가석방 없는 종신형, 가석방 없는 종신형, 즉 절대적 종신형을 이제 도입하자라고 하는 입장으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뭐 찬반 문자를 한번 보내줘 보세요.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가석방 없는 종신형 같은 경우에 찬성하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엄벌주의. 영원히 해야 된다. 물론 그런 사람들한테는 세금도 아깝다. 왜 사형을 안 하냐?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지. 그런 분들도 있죠. 그러니까. 왜 우리 세금으로? 근데 사형제 같은 경우는 지금도 헌법재판소에 올라가 있습니다만 이론적으로 법학계에서 사형제는 폐지가 늘 우세하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결정적인 차이는 결국 그겁니다. 그 오판 가능성. 그렇지. 오판하면 어떡할 거냐. 그러면 이거는 뭐 뒤집어 써가지고 몇십 년 후에 진상이 밝혀지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죠. 그럼 뭐 손해배상도 안 되고 뭐 안 되는 거 아니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지. 그러니까 그 비가역성 때문에 마지막에 사형제 폐지론자들이 조금 더 우세한 거죠. 설득력을. 갖게 되는 거죠. 한 사람이라도 실제로 그런 사건들이 있었으니까. 네, 그렇습니다. 미국에서도 한국에서도 있었고. 근데 이제 국민 여론은 좀 다르게 갑니다만 어쨌든 국민 여론은 다르지. 이론적으로는 좀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러면 가석방 없는 종신형 사형은 그렇고 가석방 있는 종신형으로 우리는 지금 계속 해왔던 거죠. 네, 현재 그런 상황인데요. 이제 가석방을 그럼 언제 시켜주냐라고 얘기하면 기본적으로는 보통 일반 범죄는 3분의 1이 지나야 가석방을 할 수 있거든요. 유기징역을 받았을 경우에. 근데 무기징역을 받은 경우에는 일단은 10년. 일단 10년은 살고. 지금은 20년 죄송합니다. 옛날에 10년 있고. 20년은 살고 그 다음에 이제 가석방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20년은 살고. 20년은 살고. 그거는 그 사람이 교도소에서 어떻게 생활했느냐 그게 영향을 미치죠. 네, 그렇죠. 무조건 해주는 건 아니고 가석방 심사 기준을 법무부에서 마련해가지고 착하게 살면. 근데 이제 또 이게 재밌는 게 가석방은 10년밖에 못 해줘요. 10년밖에. 그러니까 사실은 20년 살고 10년 가석방 한 다음에 10년이 지났는데 아직 살아 계시네요. 돌아오세요. 돌아가야 돼요 또? 아니 지금 현재 제도로는 근데 이제 굉장히 고령일 때 사실은 보통 저기 하거나 아니면 뭐 나중에 감형이 되거나 이런 경우들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돌아가는 경우는 저는 못 들어봤는데 이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이론적으로는. 그래서 어쨌든 지금 법무부에서는 이제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이제 도입하겠다고 하는데 이제 국회 통과를 해야겠죠. 근데 사실은 가석방의 결정의 주체는 법무부입니다.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그냥 법무부 너희가 가석방을 안 해주면 되네. 그렇죠. 그러면 가석방 없는 종신형이 되네.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거 굳이 이렇게 하냐. 혹은 지금 20년 기간을 좀 더 늘린다든가 뭐 여러 가지 이제 방법들은 있을 텐데 그냥 가석방 없는 원래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하는 사람 주장하는 사람들은 사형제 폐지를 전제해서 사형제 폐지한 대신에 이걸로 하자. 이렇게 하면 또 뭐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사형제를 그대로 둔 상황에서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그냥 도입한다. 이러면 좀
인플레 아니냐. 그러네. 그런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20년이라고 돼 있는 부분에 가석방 심사 기준과 관련해서 법무부가 좀 더 촘촘하게 기준을 마련하면 될 텐데 그냥 시원하게 절대적 종신형을 도입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역시 약간의 포퓰리즘 아니냐. 약간의 정치가 들어가 있는 거네요. 국민들한테 그러니까 주는 메시지. 네. 흉악범죄가 많으니까. 법무부 장관께서 유력 대선 주자다 보니까 그런 의심이 좀 받는 것 같습니다. 대선 주자까지는 아직 모르겠고. 아니, 국회의원 나올지 안 나올지는 모르겠으니까. 네, 올라가 있으니까요. 네. 여론조사 캔디데이트에 올라가 있으니까요. 네, 정치인처럼 보이기는 하죠. 네. 근데 어쨌든 이 가석방 없는 종신형 아까 말씀드렸을피 형사 정책적으로는 약간 이게 세진다고 해서 범죄 억제가 되냐. 아니, 지금 있는 거거든요. 너 사실은 사형수는 가석방 없는 종신형인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예. 근데 그렇다고 지금 흉악범죄가 바뀌냐라고 하는 분석도 있고. 그 다음에 어쨌든 들어가서 교화 가능성이 없으면 이건 어떻게 되는 거냐. 그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뭐 다른 이유도 있습니다만 유럽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EU는 다 사형제 폐지 국가입니다. 예. 인권과 민주주의 하면 EU라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사형제 폐지고 EU를 가입하려고 해도 사형제를 폐지해야 됩니다. 터키가 그래서 이제 가입이 잘 안 되는 이유가 있었던 건데요. 근데 이제 독일 같은 경우는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야 근데 가석방 없는 종신형도 위헌이야 라고 한 거거든요. 예. 그것도 벌써 한 78년입니다. 78년도에 그렇게. 네. 그러니까 독일은 48년인가에 사형제를 없애면서 이제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대체 입법을 한 건데 그러고 나서 또 한 30년 지난 78년에 이렇게 간 거고 유럽 인권재판소 같은 경우도 한 10년 전쯤에 어떠한 감형 가능성도 없는 종신형이면 유럽 인권협약 위반이다 이런 결정을 내린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여튼 그런 부분들 봤을 때 외국에서 보면 아 인권이 퇴행하고 있는 거 아니냐 한국이 이렇게 좀 볼 여지가 있다는 거죠. 그러네요. 이현주 님이 신림동 사건 같은 경우에 오판 가능성이 있나요? 무조건 엄벌해야죠. 이런 말씀하셨고요. 3827님은 이미 사형제가 존재하고 있고 처벌 규정도 있지만 범죄는 계속 발생하잖아요. 조금 더 예방책에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뭐 늘 있는 논쟁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뭐 어떤 데서는 뭐 예를 들어 CCTV를 뭐 예를 들면 더 늘리자 이런 경우도 있는 거고 뭐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단일한 처방전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닐 텐데 이것도 그럴 것 같아요. 그렇죠. 복합 처방전이 필요할 텐데 센 거 어디 제일 센 거 없냐라고 하는 것로는 문제 해결이 잘 되지는 않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준우 변호사가 방금 전에 터키라고 한 게 있는데 튀르키예라고 해야 되는군요. 튀르키예입니다. 예, 정정해드리고요. 옛날 사람이어서 죄송합니다. 아니 미국 언론은 아직도 터키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 인간들은 고집이 있습니다. 본인들 편하면 그냥 계속 그 국적을 그렇게 불러버리더라고요. 이쪽에서 그렇게 부르지 말라는데 본인들은 우리는 그게 편해 뭐 이러면서 계속 그렇게 부르더라고요. 그러나 튀르키예입니다. 여기는 한국이기 때문에 다른 제도 하나만 여쭤볼게요. 이 정신질환자 같은 경우에 사법 입원제 이게 뭐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사람의 인체를 구금할 수 있는 제도가 대표적으로 이제 구속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 외에 이제 강제 입원 제도가 있습니다. 강제 입원 제도는 이거 보통 이제 정신건강복지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는 건데 제일 많은 게 이제 보호 입원입니다. 그러니까 보호자 2명이 신청을 하고 전문의 2명이 확인을 하면 말하자면 정신병원에 넣는 거죠. 비자의적으로. 비슷한 제도인데 그중에서 이제 지자체나 경찰이 신청해가지고 하는 행정 입원도 있는 거죠. 예전에 뭐 이재명 시장의 그 뭐 형수 뭐 형 뭐 이런 관계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이제 그런 걸로 좀 보시면 되는데 그런 이제 행정 입원, 응급 입원 이런 게 있거든요. 지금 현재 있어. 네네. 근데 이거 가지고 조금 더 법원에서 제대로 판단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겠죠. 신체의 구속인데 그렇겠죠. 제대로 된 어떤 절차적인 보호 권리도 이제 보장받아야 되고 이렇게 가야 되니까 사법 입원제를 하자. 사법. 그래서 사법부에서 결정을 하자. 그 말이군요. 그런 논의가 이제 늘 있고 법안이 종종 올라오는데요. 조금 여러 가지 쟁점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도. 이것도 뭐 쟁점이 있는데 시간이 없어가지고. 시간은 늘 없고. 근데 이게 판사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쉽게 이야기해서.
그리고 판단할 판사가 부족하다. 그런 거죠. 전문성도 부족하고. 그렇겠네. 지금은 이제 전문의가 해야 되는데 무엇보다 네. 지금 정신건강 관련 전문의도 다른 기초의학처럼 부족합니다. 부족하다. 시설도 부족하고. 네, 그래서 이런 거 하려면 인프라부터 먼저 갖춰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최강로스쿨 김준우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각 출근길 교통정보입니다. 비 오는 지역이